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종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2015년 마지막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과목 PC 운영체제 2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 시 고급 옵션에 지원하는 이랬습니다. 부팅이란 컴퓨터를 켜는 과정이 되겠죠. 고급 옵션 여러가지 부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팅 방법을 보려면 우리가 컴퓨터를 켤때 F8번을 누르면 여러 가지의 부팅 메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멀티 부팅 메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부팅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시험 문제가 안전 모드입니다. 안전 모드. 안전 모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윈도우 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 드라이버 등 기본 설정만 사용하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안 한다? 네트워크 사용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전모드 가로 열고 네트워크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안전모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비스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로 열고 네트워크라고 있다면 맞는 말이지만 현재는 가로 열고 네트워크가 없다라는 거. 따라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부팅 로깅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부팅 로깅 사용이 있고, 또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은 640에 480. 여기서 화면 해상도를 저해상도 디스플레이 모드의 해상도로 설정한다. 저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 부팅 방법이 되겠죠. 부팅 로깅은 시작 중에 설치되고 고급 문제 해결에 유용할 수 있는 모든 드라이버를 표시하는 그런 어떤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 부팅 로깅입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여기 잘못된 서명이 포함된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서 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서명 적용 사용 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서명이 포함된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팅 방법이 드라이버 서명 적용 안함. 따라서 여기서는 드라이버 서명 적용 안함 부팅 메뉴가 되는 거고, 디버깅 모드는, 여기 디버깅 모드는 보통 컴퓨터를 켜면서 네트워크가 연결된 경우에 해당 관리자에게 디버그 정보를 보내면서 부팅하는 메뉴가 디버깅 모드입니다. 그렇다면 1번도 네트워크 틀렸고, 이것도 저해상도, 얘도 드라이버 서명 적용 안함 메뉴로 틀린 거고, 컴퓨터 복구, 컴퓨터가 부팅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 시스템을 초기화 상태, 우리 롤백, 복원한다라고 하죠. 초기 상태 또는 최적의 상태로 복원하는 메뉴가 컴퓨터 복구 메뉴가 됩니다. 시동 문제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복구 도구 목록을 표시하거나 진단을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다. 단 이 옵션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구 프로그램 또는 복구 도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이 메뉴가 표시된다라는 점. 그래서 우선적으로 맞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윈도우즈 도움말. 이 윈도우즈 도움말 문제도 14년 1회, 3회, 15년 1회, 2회, 지금 3회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F1 키를 눌러도 되고, 여기 보면 도움말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움말 지원. 도움말에 대한 내용들인데, 옵션을 통해서 보시면 인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도움말은 인쇄 가능합니다. 직접 검색도 가능합니다. 텍스트의 크기 2014년 1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움말의 크기는 총 5가지의 글꼴 크기를 지원한다. 그때는 3가지 글꼴이라고 해서 틀렸던 답이 나온 적 한번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보통 작게, 가장 작게.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안에서 내용들을 이 안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묻기라는 게 있습니다. 묻기. 네트워크 원격 지원이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대해 잘 아는 친구가 있다면 원격 지원도 가능하고, 또 여기 온라인 기술 지원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움말 검색, 각 주제별로, 제목별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인쇄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기능을 우리는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기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움말의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데 붙여넣을 수 있지만, 이 도움말의 내용은 잘라내기는 지원이 않습니다. 잘라내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리부터 한번 보고요. 도움말의 내용은 추가하거나 수정, 글꼴, 색상 변경은 할 수 없으며, 도움말
내용은 복사는 가능하지만 또 잘라내기는 안 된다. 텍스트 크기는 5가지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며 하이퍼텍스트 클릭해서 옮겨가는 거 인쇄 기능이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F1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시작 메뉴에 도움말 지원으로 갈 수도 있고 도움말 항목별로 도움말 항목을 제목별로 검색할 수 있고 검색을 입력한 검색도 가능하고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입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 클릭을 해서 관련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하이퍼텍스트 인쇄도 가능하고 검색된 도움말의 내용을 추가하여 추가나 추가, 수정, 변경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인쇄는 물론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도움말에서 안 되는 거 추가, 수정, 뭐 변경 그 다음에 잘라내기 기능들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22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자, 윈도우 7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윈도우 7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가젯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화면을 좀 넓게 해서 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좀 크게 잘 안 보일 걸 대비해서. 자, 이렇게 하면 글자가 조금 커지죠. 그래서 보기에도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가젯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탕화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젯, 제어판에 가젯 들어가겠습니다. 가젯. 지난 시간에 2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젯. CPU 측정기, 뭐 퍼즐, 날씨, 일정, 시계 이런 것들을 바탕화면에다가 좀 보기 좋게, 좀 효과적으로, 뭐 폼나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저기 바탕화면에 표시하는 걸 우리가 가젯이라고 합니다. 위젯이라고 인터넷에서 위젯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로에 대한 기능들이 쭉 나왔는데 에어로 스냅, 에어로 피크, 에어로 쉐이크. 자, 그 전에 가젯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젯이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시계, 날씨, CPU 측정기, 환율 이런 것들을 표시해준다. 뭐? 위젯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종이에 메모하듯이 일정이나 전화번호 등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한번 여기 가볼게요. 스티커 메모라는 게 있죠.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스티커 메모가 있습니다. 자, 우리 포스트잇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잇. 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가젯이 아니라 스티커 메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티커 메모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젯도 한번 생각해 두시고. 자, 여기 스티커 메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의 기능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어로. 에어로란 열려진 작업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스냅, 쉐이크, 피크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창을 열어놓고 컴퓨터 창을 열어놨죠. 이 창을 왼쪽으로 옮겨가면 이렇게 화면의 2분의 1만큼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크기가 화면의 2분의 1로 변경입니다. 왼쪽 오른쪽은 화면의 2분의 1로 크기가 변경되고 위로 올렸더니 최대화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아래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래로는. 자, 이런 게 자 스냅 기능입니다. 스냅 기능. 그 다음에 또 다른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창을 열어놓고 컴퓨터 창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쉐이크가 흔들다죠. 흔들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또다시 흔들면 다시 올라옵니다. 쉐이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탕화면이 쫙 나열됐을 때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 맨 밑에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클릭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만 갖다 넘겨두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기능입니다. 이게 에어로피크 기능입니다. 자, 에어로피크 기능은 단 속성에 작업해줄 속성에 가서 여기 에어로피크 사용을 체크를 해 두셔야만 에어로피크 기능이 설정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에어로의 기능들, 열려진 창들을 관리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에어로 스냅, 에어로 쉐이크, 에어로 피크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23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도 15년 1회 때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제가 14년부터 윈도우 7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자, 그 전에도 제가 이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을 한번 우선 열어보겠습니다. 맨 아래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작업 표시줄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시작 메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으로 작업 표시줄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입니다. 먼저 작업 표시줄. 이 작업 표시줄은 화면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의 기능입니다. 자, 잠금, 그 다음에 숨기기, 작은 아이콘, 그 다음에 자, 작업 표시줄을 상하 좌우 어디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 그런데 잠금이 되면 또 못 옮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알림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림 영역. 자,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 하단에 보면 시계, 또 네트워크, 그다음에 스피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표시할 건지 말 건지, 볼륨을 표시하지 않고 싶다, 네트워크를 표시하지 않고 싶다,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알림 영역,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알림 영역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또 아까처럼 에로피크에 대한 기능을 설정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작업 표시줄에 관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 시작 메뉴입니다. 자, 여기 시작 메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도 사용자 지정이 있고 여기도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 지정은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에 대한 시계 이런 것들 알림을 하는 거고, 자, 여기 사용자 지정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사용자 지정. 자, 작업 표시줄에 어떤 항목들을 나타낼 건지 말 건지. 자,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쭉 있죠. 최근 문서. 여기서 최근 문서를 나타내고 싶지 않다. 뭐 최근 문서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문서 같은 거 풀면 되는 거고, 또 뭐 도움말도 체크를 안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도움말이 안 나타나겠죠. 자, 시작 메뉴의 내용들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 또 최근의 프로그램 수, 표시할 최근 프로그램 수. 자, 여기 보시면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표시되고 있어요. 10개. 기본적으로 여기서 1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10개. 자, 그리고 그러면 얘를 최대 30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최대 30개까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점프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프 목록. 점프 목록은 옆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10개까지 나타나는데 점프 목록은 최대 60개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업 표시줄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 자, 여기 우리가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시스템 종료가 나옵니다. 아, 근데 나는 로그오프, 절전 이런 걸 기본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절전으로 바꿔주시거나 다시 시작으로 바꿔주거나 바꿔주면 기본 메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모음. 도구모음도 밑에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업 표시줄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표시해 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도구모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작업 표시줄과 시작 메뉴를 구분해 주시라는 거. 작업 표시줄에는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들만, 시작 메뉴는 이쪽 시작 메뉴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서 최대 프로그램 수와 점프 목록의 최대 수도 같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작업 표시줄 탭에 대한 설명으로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 표시줄과 시작 메뉴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작업 표시줄에서 관련이 없는 거, 작업 표시줄을 숨기거나 잠그거나 알림 영역, 전원 단추, 여기 전원 단추 있습니다. 전원 단추는 어디에 있다? 시작 메뉴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4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5번 문제. 바탕화면에 열려있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Alt F4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겁니다. 자, Ctrl Shift ESC. 자, 과거 우리가 렉 걸렸다라고 그랬죠. 렉. 컴퓨터 갑자기 멍청해지는 렉 걸리는 거. 자, 윈도우 XP까지만 해도 우리가 Ctrl Alt Delete를 눌렀습니다. Ctrl Alt Delete. 그런데 윈도우 7부터는 이제 Ctrl Alt Delete가 아니라 한 손으로 모두 동작. 자, Ctrl Alt 키보드에 보시면 좀 불편했어요. Ctrl Alt Delete 여기 있어요. 딜리트가. 그래서 한 손으로 이 세 개를 다 누르지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Ctrl Alt는 왼손으로 누르고 Alt는 딜리트는 오른손으로 또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손에 다 할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자, 여기에 Ctrl Shift ESC 한 손으로 쭉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자,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때 이 Ctrl Shift ESC를 눌러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Ctrl Shift ESC를 눌러봤습니다. 작업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렉이 걸려있는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 응답하라 199가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평상시 프로세스 탭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에는 내가 열어놓은 창들입니다. 열어놓은 창들. 그런데 프로세스에는 내가 열어놓지 않았는데도 뭐 엄청나게 많죠.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부팅되면서 가져오는 실행되는
열려진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종료를 할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직접 실행한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강제로 종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메모리에 있는 것들은 여기 프로세서를 통해서 종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작업 패시지를 바로 가기, 또 작업 패시지를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ESC로도 했죠. 근데 작업 패시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관리자 시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작업 관리 시작에서 프로세서 탭에서 이미지 이름, 여기 있죠. 이미지 이름 쭉 있습니다. 이미지 이름에서 선택 프로세서를 하나 선택을 하고 끝내기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 잠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 잠금. 자, 시작 메뉴에 잠금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잠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금. 자, 이 잠금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잠금을 눌러도 여기서 잠금을 눌러도 여러분들 화면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실습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실습을 해보십시오. 자, 실습을 하면 이 동영상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 나가가지고 화면이 안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잠금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화면이 잠금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잠금을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 계정에 암호가 있는 경우 암호를 넣어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잠금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종료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자,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번이네요. 자, 윈도우 7의 폴더 속성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2회 때 이 폴더 속성 창에 대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유형과는 조금 달라서 제가 신유형으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앞에서 봤던 문제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폴더 있습니다. 폴더가. 자,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누르는 경우와 파일에 대해서 속성을 누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WP라는 폴더 속성이고 여기는 파일에 대한 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2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 만든 날짜, 폴더의 속성은 만든 날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파일에 대한 속성은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 날짜 모두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연결 프로그램을 파일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폴더에는 공유 탭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공유 탭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일에 공유한다라고 해서 한 2번 정도 나왔죠. 파일에는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폴더 자체에 공유를 하거나 라이브러리에다가 공용 폴더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해서 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폴더에는 공유가 있지만 파일에는 공유가 없다. 또 하나 이번에 나온 문제가 파일에는 자세히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세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자세히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세히를 보면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뭐 소유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반 탭에는 뭐 크기, 할당 크기, 만든 날짜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든 날짜까지밖에. 자,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에는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만든 날짜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 날짜가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 창을 물어봤으니까 공유 탭이 존재하겠죠. 자, 자세히 탭. 폴더에는 자세히가 없다라는 겁니다. 폴더에는. 자, 여기서 폴더에는 자세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파일 속성, 폴더 속성이 아니라 파일 속성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7번 한글 윈도우 7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휴지통 안으로 끌고 가면 휴지통에 보관이 되죠. 휴지통에 버려지는 겁니다. 완전 삭제가 아니라 휴지통에 잠시 보관이 돼요. 물론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에 보관이 되지 않고 완전 삭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USB에 있는 경우. USB에서 파일을 삭제했다.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과제를 좀 빌려요. 야, 나 네 거 좀 베끼자. 그리고 베껴가지고 친구 USB에 있는 파일을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는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나는 거죠. 물론 집에다가 백업을 해뒀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원본이라면 친구는 숙제를 다시 해야 되죠. 개이득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자, 아무튼 USB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영구 삭제된다. 완전 삭제돼서 복원이 안 된다. 또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만 FDD 알죠? FDD가 뭐예요? 플로피 디스켓. 조그만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요즘에는 거의 안 쓰입니다. 자, 이런 플로피 디스켓을 삭제를 해도 완전 삭제가 됩니다. 또 네트워크 드라이브, 네트워크. 남의 컴퓨터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걸 네트워크라고 하죠. 남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파일을 삭제하면 그때도 완전 삭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복원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USB에 있는 내용은 완전 삭제가 된다. 자, 두 번째, 휴지통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지통 속성에 들어가서 현재 휴지통의 컴퓨터를 보면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C 드라이브의 휴지통 크기는 13394입니다. D 드라이브의 휴지통 크기는 10,000입니다. 이렇게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는 휴지통 큰 걸로, 작은 방에는 휴지통 작은 걸로 휴지통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시험에 몇 번 출제됐던 내용들이 휴지통의 크기는 메가바이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10,000메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또 체크하면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 즉시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끌고 가서 버리면 휴지통에 보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체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버리는 즉시 완전 삭제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는 체크하면 안 되겠죠. 내가 자신이 있다. 나는 컴퓨터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체크하세요. 그럼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하면. 또 얘를 삭제하려고 놓으면 삭제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물어봅니다. 나한테. 그럼 나는 물어볼 필요 없어. 나는 완벽주의자야. 라고 한다면 이것도 풀어버리십시오.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요? 실수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체크해 두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휴지통의 크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휴지통에 있는 특정 폴더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우리가 휴지통 안에서는 복사가 안 됩니다. 또 실행도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휴지통 안에서.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복원되죠? 잘라내기 됩니다. 삭제, 완전 삭제가 돼버리겠죠? 속성, 4가지밖에 없어요. 복잘, 속삭.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복 잘 받아라. 그러고 속삭이는 겁니다. 자, 이 4가지 메뉴밖에 없습니다. 즉, 복사 메뉴가 없습니다. 또 폴더나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휴지통 내에서는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속성 창이 나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지금은 폴더인데 한번 파일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파일도 역시 더블 클릭을 하면 속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휴지통에 있는 특정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속성 창이 나온다. 사진 파일을 더블 클릭해도 역시 속성 창이 나온다. 원본 사진을 미리 보기 형태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휴지통 내에서는 잘라내기 및 실행이 되지 않고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아닌 파일이나 폴더 모두 다 속성 창이 표시된다는 점. 28번 문제. 윈도우 탐색기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자, 탐색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휴지통 닫고 WP도 닫고 자, 여기 내 컴퓨터에 탐색기, 여기가 탐색기입니다. 자, 탐색기를 여는 방법도 한번 봐볼까요? 윈도우 로고 E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탐색기 또는 작업 표시줄에 탐색기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탐색기를 열면 창이 왼쪽 창과 오른쪽 창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왼쪽 창에는 4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즐겨찾기, 라이브러리, 홈그룹, 컴퓨터, 네트워크. 자, 즐겨찾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렇게 제거도 가능합니다. 제거. 자, 또 내가 C 드라이브를 가장 많이 잘 쓴다. 그러면 C 드라이브를 이렇게 즐겨찾기에다가 옮겨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옮겨둡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해버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즐겨찾기는 자주 사용하는 거. 라이브러리는 공용이죠. 홈그룹은 다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자 할 때 컴퓨터는 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즐겨찾기. 자주 사용하는 개체를 등록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삭제도 가능하고 등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라이브러리. 여러 장소에 저장된 자료를 한 곳에 보고 정리할 수 있다. 자, 우리 라이브러리에 대한 문제도 앞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자, 이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4개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이 4개는 실제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는 게 아니라 C 밑에, 유저 밑에, 공용이라는 폴더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기서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 경로에서 지워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폴더의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끌고 오면은 이동이 됩니다. 파일을 끌고 오면 이동이 되지만 이 라이브러리 개체를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을 끌고 나오면 바로 가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앞에서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도 있었죠. 라이브러리의 내용들도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홈그룹. 사용자들을 그룹하여 권한 등의 사용자 관리를 용이하도록 한다. 홈그룹이란 네트워크에서 파일 프린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진, 음악, 비디오 등등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게 홈그룹입니다. 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보통 홈이니까 집이겠죠. 홈 이런 집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서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기 쉽도록 하는 겁니다. 컴퓨터에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9번 그림판 11년, 12년, 13년, 14년 매년 한 번씩은 나오네요. 15년에는 15년 3회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판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고 또 이런 문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색일과 색이가 있습니다. 색일은 왼쪽으로 하는 거. 색이는 자, 여기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은 빨간색이 합니다. 마우스 왼쪽은 검정색. 즉 색일은 왼쪽 마우스를 이용하는 거고 색이는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14년도 2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자,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림판 보시면 여기서 전자메일로 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 배경 그림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뭐 이미지, BMP, JPG, PNG, GIF, 팁, JPG, 팁 기억나시나요? 이미지의 종류, 홍보와 놀부에 나오는 JPG, JPG. 그 제비 다리 부러뜨리니까 피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JPG, 팁이에요. 팁. 자, 팁. JPG 이미지의 종류를 애우는 팁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이미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받으시고. 자, 그런데 마스크, 투명도, 자, 뭐 투명도, 마스크, 그다음에 이런 뭐 레이어 기능 이런 것들은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OLE 기능도 그림판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9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윈도우 7에서 파일을 압축하려고 한다. 어떤 유틸리티를 쓰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FTP. FTP는 파일을 올렸다 내렸다. 우리가 다운로드하죠.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포토뷰어 RCACD. 그림 보는 프로그램이죠. 이미지 보는 프로그램. R집. R집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R집. 윈라, PKG, 뭐 LHA,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 프로그램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신유형이라고 써놨지만 뭐 그냥 거저주는 문제 같죠? 뭐 충분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문서 인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장치 관리자가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가 아니라 장치 및 프린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체크가 된 애가 기본 프린터입니다. 기본 프린터. 자, 여기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 여기 선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겁니다. 자, 프린터에는 기본적으로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가 있습니다. 로컬은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자, 얘는 PDF죠, PDF. 그러면 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는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본 프린터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 연결되어 있는 건 네트워크 프린터입니다. 자, 즉 네트워크 프린터를 통해서 기본 프린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쇄물 보기라는 게 있죠. 인쇄물 보기. 자, 현재 인쇄 중인 목록이 없네요. 자, 그럼 제가 인쇄를 한번 눌러볼게요. 인쇄 버튼을 눌러서 자, 이 실장이라는 네트워크 여기 선 그려져 있죠. 선.
네트워크 체크되어 있죠. 기본 프린터로 인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인쇄 1쪽부터 8쪽까지 인쇄 중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인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열어봤더니 목록이 나오네요. 스플링 뭔지 알죠? 인쇄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인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프라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네트워크 프린터를 안 켰어요. 네트워크 프린터를.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제가 쓸데없이 인쇄를 눌렀겠어요. 자, 오프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인쇄를 취소하고 싶어요. 모든 문서 취소. 예, 취소가 됩니다. 또 보시면 일시 중지도 가능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취소, 다시 시작, 일시 중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모든 문서 취소는 스플러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중 오류가 발생한 거 네버 오류 상관없이 그냥 모두 다 인쇄 취소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 작업이 시작된 경우라도 일시 중지, 다시 인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잠시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문서를 잠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쇄 중인 문서가 발생한 인쇄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 아까 우리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 개 인쇄를 하면 목록이 쭉 표시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3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도구,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가 있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이 어디 있나. 자, 보조 프로그램 열어보시면 여기서 시스템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도구 여기 있네요. 자, 시스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그 다음에 리소스 모니터. 그 다음에 여기는 조각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각 모음.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도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 자주 나왔습니다. 앞에서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여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디스크 조각 모음, 조각난 파일을 모아서 조각 모음입니다. 또는 단편화 제거라고도 하죠. 단편, 장편이 아니라 단편화 제거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떤 성능?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가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조각 모음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조각 모음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속도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각 모음이 안 되는 것들. CD롬, DVD, 네트워크 드라이브 지원하지 않는 압축 파일의 형식들은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 없으며 조각 모음 도중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얘는 이제 별개의 내용이지만 조각 모음 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디스크 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디스크 검사는 작업 도중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지만 조각 모음은 작업 중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DVD, CD롬, 네트워크 지원되지 않는 압축 형식들은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다. 디프래그, 단편화 제거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튼 3번은 틀린 거죠. 조각 모음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DVD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밑에 시스템 정보에 대한 참고 정리를 해 두었는데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정보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스템 정보. 자, 시스템 정보, 시스템 도구의 시스템 정보. 자, 리소스 모니터도 있으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리소스 모니터링 그런 말입니다. 자, 모니터링. CPU, 네트워크, 디스크 메모리 등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리소스가 자원이죠. 내 컴퓨터에 있는 자원, 메모리, CPU 이런 자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 또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도구에 시스템 정보가 과거에 몇 차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 정보에 보면 하드웨어 리소스, 구성요소, 소프트웨어 환경, 하드웨어 리소스, 구성요소, 설치된 소프트웨어 환경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밑줄치기 시험에 나왔어요. 파일 메뉴를 통해서 내보내기 할 수 있다. 이때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보내기를 통해서 시스템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또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CD롬, 네트워크, 입력, 기타 장치에 대한 정보를 표시도 한다라는 게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란 컴퓨터입니다. 내 컴퓨터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시스템 정보라는 거. 자, 그래서 시스템 정보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리소스 모니터도 리소스 자원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윈도우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화벽 문제가 2014년 3회 때 비슷하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답은 좀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바운드 규칙이라는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도 인바운드만 외웠다면 인바운드 4번 오케이,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당시 이제 방화벽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화벽이란 불을 막아주는 벽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방화벽이 있지만 컴퓨터의 방화벽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불법적인 공격,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법적인 공격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차단. 그런데 그 당시 이제 2014년 3회 때 문제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불법적인 공격을 차단하는 인바운드 규칙을 통해서 내부에서 나가는 불법적인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 자, 방화벽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걸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건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시 그래서 인바운드 규칙을 통해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걸 차단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인바운드 규칙이 틀린 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게 틀린 말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화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어판에 윈도우즈 방화벽 파이어월 있습니다. 방화벽. 자, 방화벽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우선 네트워크 위치를 선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위치를 선택하여. 자, 네트워크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적절한 수준으로 보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위치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지난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활성화 보기. 자, 네트워크 공유센터에 보면 활성 네트워크 보기, 홈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 패스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 이런 위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홈 네트워크로 선택되어 있죠. 이런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항상 적절한 보안 수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즉 네트워크 위치를 선택하여 항상 적절한 보안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방화벽이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윈도우 방화벽을 통해 통신하도록. 자, 여기 보면 방화벽을 통해 프로그램 또는 기능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윈도우 방화벽을 통해 통신하도록,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과 통신하도록 허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때 알림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알림을 할 수 있대.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편지 왔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네? 그건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아웃룩 익스프레스. 이삿짐 센터도 아니고, 자,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하면 전자메일을 주고받을 때 소리를 내서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넷에 사용하는 네이버 메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알려주느냐?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네요. 알림 설정. 자, 알림 설정에 보면 자, 방화벽을 설정해놨을 때 윈도우 방화벽이 새 프로그램을 차단할 때 알려준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럼 안 할 수도 있어요. 방화벽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방화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방화벽을 해제할 수도 있다. 기본값은 원래대로 되돌려 버리는 거겠죠. 설정한 값들을. 자, 그 다음에 고급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봤죠. 인바운드 규칙과 아웃바운드 규칙을 통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을. 자, 그래서 방화벽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해 봤는데, 방화벽 고급 설정해 보면 인바운드 규칙과 아웃바운드 규칙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트래픽이라든가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컴퓨터나 사용자, 프로그램, 기타 등등 프로토콜에 대한 필터링 규칙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바운드를 통해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걸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던 거고, 자, 여기 전자메일을 주고받을 때 알리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공격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외부 프로그램을 차단했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34번 백업 및 복원이 있습니다. 역시 제어판에 백업 및 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백업 및 복원은 자, 주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했어요. 자, 오늘 내일부터 이제 재밌는 게임을 하려고 자,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한 2시간 다운받고 게임 설치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게임을 해야지. 그러고 오늘 밤은 잤어요. 그런데 다음날 동생,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내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하다가 컴퓨터가 오류 났어요. 내가 어젯밤에 2시간 동안 게임 설치해놨는데 컴퓨터 누가 고장내놨어? 그날 집안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막 집안 난리 나는 겁니다. 이럴 때 백업 또는 복원을 하면 전 날짜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게임을 못해요. 복원되는데 왜 게임을 못해요? 자, 시스템 복원을 하면 가장 최근에 설치한 프로그램 드라이버는 손실 없이 그대로 복원된다? 안 돼요. 안 돼. 큰일 났네. 내가 어제 밤새 2시간 동안 게임 설치해놨는데 이게 난리 났네.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젯밤에 3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과제를 했어요. 과제를. 그럼 이것도 날아가는 건가요? 이건 안 날아가요. 복원을 했을 때. 오케이. 자, 그래서 복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스템 복원 시 작업한 파일, 내가 막 레포트 작성을 했어요. 과제를 작성했어요. 이런 것들은 안 날아갑니다. 전자우편, 아까 우리가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통해서 프로그램 메일을 받은 거 있다고 그랬죠. 네이버 메일 말고, 다음 메일 말고, 지메일 말고, 자, 아웃룩 익스프레스 편지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설치한 프로그램, 뭐 프린터 드라이버 이런 것들은 복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복원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드라이버는 복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제어판 닫아버렸나요? 제어판에 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상태를 이미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지로 만들어놨다가 그걸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복구 디스크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현재 위치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기능이 백업 및 복원이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복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작성한 파일들은 복원이 가능하고. 자, 3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 자, 이 장치 및 프린터는 컴퓨터 외부에 있는 장치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어판에 보시면 장치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 앞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장치 관리자. 자, 2번 정도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장치 관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메뉴, 없는 메뉴. 업데이트, 사용 알람, 제거, 변경사항, 검색. 그 다음에 또 이런 노란색 느낌표들은 경고, 드라이버 다시 업데이트해라. 그 다음에 또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PMP가 제공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수동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장치 관리자와 장치 및 프린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컴퓨터 내부, 우리 뚜껑 하드 그 본체 있죠. 본체 안에 있는 장치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본체 안에 있는 것들. 그러면 본체 밖에 있는 거, 내가 USB 연결하고 디지털 카메라 연결하고 뭐 연결하는 외부에 프린터 같은 거, 외부에 연결하는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장치 및 프린터입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구별하셨죠? 자, 휴대폰 외부에서 연결하죠. 디지털 카메라 외부, 사운드 카드 음악이죠. 그래픽 카드 화면 나오는 거, 메모리 이런 것들은 컴퓨터 케이스 내부, 본체 안에 설치된 것들은 장치 관리자에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외장 USB, 뭐 웹캠 USB 이런 것들, 프린터 또 외부에 있죠. 즉 외부 장치들을 관리하는 건 장치 프린터고,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등등 케이스 내부, 본체 안에 있는 것들은 장치 관리자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2번.
자, 36번 마우스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우스 속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어판에 마우스 속성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속성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바꿀 수 있다. 더블 클릭을 할 수 있다. 더블 클릭의 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클릭 잠금도 할 수 있다. 클릭 잠금에 대한 것도 한번 앞에서 나온 것 같아요.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를 변경할 수 있다. 포인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그 접근성 센터에 대해서도 마우스 포인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접근성 센터 한번 가볼까요? 접근성 센터에 보시면 여기도 마우스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마우스의 크기, 초대형이죠. 마우스의 크기, 마우스의 색깔 이런 것만 바꿉니다. 마우스의 크기와 마우스의 색만 바꿀 수 있는 건 접근성 센터.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죠. 좀 크게 보이라고, 크게.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다음에 마우스 키 켜기. 자, 우리 키보드 오른쪽 숫자 있죠. 1, 2, 3, 4, 5, 6, 7. 거기를 통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마우스 키 켜기. 이거는 접근성 센터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우스는 마우스 포인터를 바꾸는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마우스 포인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는 마우스의 크기와 마우스 색을 바꾼 거였었죠. 그 다음에 자취 같은 거, 이렇게 자취 같은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을 이용해서 마우스가 이렇게, 이걸 풀어보면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져요. 그런데 이걸 체크해 놓으면은 마우스가 저 오른쪽에서 원을 그리면서 나타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휠은 기본적으로 3개인데 최대 100번까지, 이것도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최대 100번까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마우스에 대한 내용들. 자, 속도의 마우스 포인터의 속도, 오른쪽 왼쪽 단추, 마우스 기종? 마우스 기종을 변경하려면 마우스를 뺐다가 다른 걸로 꽂아야 되겠죠. 마우스는 새로 사다가 바꿔야 됩니다. 기종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6번에 3번이 되겠고, 37번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자, 네트워크도 여기서, 자, 네트워크 공유 센터에 들어가서, 자, 제어판에 아니라, 물론 제어판에 들어가서도 네트워크 공유 센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로 들어와서 어댑터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컬 영역 연결에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TCP/IP, 네트워크용 파일 프린터,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도 앞에서 자 잠시 한 번씩 설명을 드렸고 출제가 된 적들이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하나 더 어댑터. 얘네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기능들이에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능 어댑터가 별도로 있다는 거. 클라이언트가 뭔지, 서비스 특히 파일 프린터 공유, 프로토콜은 언어에 해당된다는 거. 누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TCP/IP, IP 설정하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 계속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유사문제 다수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들 꼭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네트워크에 있는 서로 다른 컴퓨터 간의 정보를 공유하려면 동일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된다. 프로토콜은 서로 약속이에요. 자, 우리 오늘 10시에 만나자. 그런데 내일 10시에 나와버리면 돼요? 동일한 약속을 해야 되겠죠. 동일한 약속을. 어댑터. 어댑터는 통신규약이 이 뭐였었죠? 아까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자, 어댑터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예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랜 카드, 하드웨어적인 요소고, 통신규약, 프로토콜, 통신규약은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2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서비스는 파일 프린터에 대한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7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38번 특정 프로그램을 제거하려고 한다. 제거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 가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 및 기능도 앞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의 3가지 기능도 여유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치된 업데이트를 보거나 설치된 업데이트를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능 사용, 윈도우의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자, 우리가 보통 윈도우에 보면 카드놀이 있습니다. 카드놀이. 그 다음에 핀볼 이런 거 있죠. 저는 게임 다 설치 빼버렸어요. 게임 안 하겠다. 이거 풀면 없어요, 컴퓨터에.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설정하는 게 프로그램 및 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특정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면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 그 외 프로그램 및 기능의 3가지 기능도 같이 정리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39번 TCP IP. 아까 우리가 로컬 영역 연결에 들어가서 여기 설명하면서 로컬 영역 연결에 TCP IP VP 봤죠? 자, IP는 자기만의 전 세계에 공통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윈도우 7부터 IPv4와 IPv6이 동시에 들어온다. 그런 문제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윈도우 7에는 같이 쓸 수 없다. 충돌나무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P는 자신만의 고유한 숫자다. 자, 문자로 된 건 도메인이죠. 도메인. 자,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것도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IP의 네트워크와 호스트 주소를 식별한다라는 이 서브넷 마스크 용어도 같이 좀 구별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나의 관문 통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DNS. 자, 동적인 IP를 사용하는 건 DHCP입니다. 자, DNS도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했을 것 같아요. 문자 주소. www.naver.com 이런 문자 주소, 도메인 네임을 192.168. 이런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게 DNS 서버입니다. 동적인 IP는 DHCP입니다. DHCP. 자,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관문 통로. 자,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식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자, 윈도우 7에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공유하려고 한다. 자, 프린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프린터 추가.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프린터 추가 여기 있네요. 디귿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겠네요. 프린터 추가. 자, 프린터를 추가하는데 프린터 추가는 두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컬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로컬과 네트워크. 자, 그런데 현재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가야 되죠? 네트워크 무선으로 가야 됩니다. 네트워크 무선. 그럼 프린터 추가를 하고 네트워크 무선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디귿, 니은 2번이네요. 2번. 여기까지만 봐도. 자, 디귿, 니은.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공유되어 있는 프린터를 찾는 중입니다. 없다! 그러면 원하는 프린터가 있는지 위치를 내가 직접 찾아보거나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린터를 찾거나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찾아지면 목록을 통해서 찾아지면 여기서 선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프린터를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 문제도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그 네트워크 프린터는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찾아진 프린터를 선택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만. 자,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하는 건 이 로컬 프린터를 추가할 때 프린터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름을 직접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조금 약간 이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답을 찾는다면 나중에 나오면 이 문제도 약간 신고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디귿 니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네트워크 프린터와 로컬 프린터에 대한 로컬 프린터는 08년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현재 문제는 12년도에 비슷하게 출제된 적이 있고 자, 제어판에 장치 프린터 추가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로컬로 갈 건지 네트워크로 갈 건지. 자, 네트워크로 가면 프린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프린터 찾기를 통해서 찾아지고 여러 개의 목록이 나오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프린터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로컬의 경우에는 자, 로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컬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USB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도. 자, USB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자,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이라고 되어 있죠. 즉 USB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을 사용할 수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대부분 프린터는 LPT 포트입니다. LPT. 그리고 앞서 또 우리가 그 IP로 설정할 때 여기서 설정했다라는 거, 로컬에서 IP로 들어온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렇게 포트를 설정을 하고 여기서 포트 설정하고 해당 드라이버를 설정하고 이름을 입력을 하고
공유할 건지 말 건지. 얘는 네트워크는 이미 공유가 되어 있어요. 상대방에서 공유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찾아서 확인만 해주면 되지만 로컬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프린터. 자, 이미 프린터가 있는 경우에 앞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미 기존에 기본 프린터가 있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쓸 건지 말 건지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기존에 앞에서 나왔던 문제는 설치된 프린터는 무조건 기본 프린터가 된다라고 해서 틀렸던 적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기본 프린터와 인쇄 페이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자, 로컬과 네트워크 프린터 방법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3과목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